예. 자,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똑똑한 분과. 왜냐하면 이게 대선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대망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서 네네. 뭐 맡고 계시는 거예요? 뭐 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아, 그럴 줄 알았어. 상임은 위성곤 탄소중립위원회 우리 현역. 선설 조직되잖아요. 삼선 의원님 그분이 상임 맡고 계시고 또 풍력발전 사업 그 기업에 계셨던 분 이렇게 두 분이서 투탑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좌하는 공동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 솔직히 공동위원장들이.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네. 한 10여 년 전에 봤을 때보다 예. 우리 양희원 의원도 네. 엄청 업그레이드 된 게 보여요. 그래요? 네. 10여 년 전 뭐 물론 당연히 네, 업그레이드가 누구나 되겠죠. 다행입니다. 네.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서. 와, 이제 넘사벽 전문가 그런 느낌 나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네.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푸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빠르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이준석이 헛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지금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무슨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요? 이준석이 그랬죠. 데이터 센터 부산으로 자기는 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건 자기 주장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꼭 또 갈라치기를 해. 그러면서 해남에 왜 AI 그 메카로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유치하게 해서 서남해안의 해상 풍력과 풍부한 태양광 발전소 지금 전기가 남아들어서 잘려나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하겠다고 한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전기처럼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아이고. 부산에는 원전 전기가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전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좀 젊은 윤석열이네.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재생에너지는 무슨 뭐 전압이 다르냐.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로는 반도체 공장 못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인 거죠. 전기는 없어요. 그게 구분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냐, 그렇지. 원전에서 나온 전기냐 그게 구분이 없고 다만 그 구분이 있죠. 직류 전기냐, 교류 전기냐. 그렇죠. 그리고 교류 전기일 경우에는 60Hz의 그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느냐. 그러려면 수요하고 공급을 잘 맞추면 되는 거고 그게 디지털 기술인 거고 일단 전기를 생산해서 교류망으로 보내면 그건 끝이에요. 내가 물관이 있어서 상수도관이 있어서 여기서 물을 정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물이 섞이면 다 물이지 그게 여기서 나온 물인지 저기서 나온 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재생에너지 생산된 전기는 데이터 센터 못 돌리고 원전 전기는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맥락이죠. 지금. 네,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80% 육박해요. 근데 거기는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가 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많지가 않아서 비싼데 이게 되게 일반화되면 굉장히 싸져요.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덴마크로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그럼 80% 가까운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전기로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헛똑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보이시는 저 이 그래프들을 보셔도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신규 발전 설비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필요한데 그중에 재생에너지가 65%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ESS가 14%고 원전은 그중에 한 6%에 불과하다. 이런 거를 그나마 원전에 굉장히 우호적인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해서 하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낸 자료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조차도 재생에너지로 아리백으로 하자고 하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후보께서도 돌아다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공장 많은 곳에 가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점점 싸지고 하면 이제는 전기요금에서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재생에너지밖에 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재생에너지가 흘러서 지금 넘치고 결국 막 출력 제어 당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공장을 이전시키면 그러기 위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런 재생에너지 많은 곳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하자.
그러면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게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일자리 만드는 거, 지역 소멸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해안을 가지고 에너지 정치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 이야기 잠깐 했고요. 지금 일단 현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윤석열이 원전 생태계 보건위원회 모여서 체코에 원전 수출한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수출해도 사실은 문제다. 해도 남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런데 다 떼주고. 실제로 지금 사실상 체코 원전 수출은 물 건너갔다. 이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5월 초만 해도 저는 이제 이 선거 개입하는 줄 알았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뭐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임박했다 그러면서 7일 날 계약한다고 단독이 쫙 뜨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5월 7일 날 최종 계약한다고 한 바로 하루 전날에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산업부 장관, 원자로 안전위원장, 국힘의 이철규 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비행기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로이터 발로 떴어요. 체코 법원이 이 계약 서명을 중지를 결정했다. 전날. 전날 6일 날. 7일 날 계약하러 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이 수출에 태클을 걸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 이건 공정한 불공정하다. 공정한 계약이 아니야.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UAE라고 하는 중동 국가하고는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긴 유럽이고 EU잖아요. 유럽 위원회예요. 거기는 굉장히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걸고 넘어졌냐면 인타임 온버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다 끝낼 수 있고 처음에 계약한 그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게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죠. UAE 원전 몇 년 동안 지연됐어요. 그리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현대건설이랑 다 소송 걸었잖아요. 그래서 돈 가져가고 지금 한국전력공사하고 한수원하고 서로 니 탓 공방해가지고 국제적인 소송 들어간 상태예요. 추가로 지금 지연보상금 UAE다가 준 상태고 이거를 누가 또 부담을 할 거냐 갖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상태죠. 이걸 버젓이 봐놓고는 체코에 가서 UAE보다 훨씬 더 안전기준도 높고 노동자들 그 비용도 높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EDF 프랑스 EDF의 절반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서 인타임 온버짓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EDF가 니들 그렇게 하는 거 사실 공정하지 않은 거고 결국 국가가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과 다른 걸로 불공정 계약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게 먹힌 거죠. 체코 법원에 일단 먹혔어요. 근데 네. 그랬는데 네. 체코 정부가 법원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원전 계약 사전 승인이라는 걸 또 해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정부 장관들, 장관급들 몇 명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다 갔어요. 그랬으니 뭐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전 승인. 그러니까 이건 가처분 신청으로 나온 거니까 본안 소송 나오면은 자동으로 이제 계약될 수 있도록 계약 사전 승인을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계약을 해야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그렇죠. 국내 정치권 사정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총선 이번에 이제 가을인가에 여름 지나서 가을일 거예요. 그때 있기 전에 이걸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기간에 이걸 터트려야지 뭐가 될 것 같고 이게 양쪽의 정치적인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중지하라고 계약을 중지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EU가 또 제동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EU위원회에서 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EU위원회에서 계약 중지해라. 이건 불공정 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담당자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또 언론들이 프랑스가 손이 안으로 굽은 거고 뭐 근데 유럽 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대변인이 다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특정 국가의 이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유럽위원회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 그리고 공정한 계약 거래 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다시 한번 예, 못을 딱 봤죠. 지금 그 예. 화면에 예. 체코에서 나온 체코 언론의 헤드라인이고요. 네. 이거를 번역했더니 예. 위원회는 도코바니 사건에서 프랑스 이익을 옹호했다는 비난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 번역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네, 멈췄죠. 멈췄지만 지금 프랑스의 EDF가 제기한 것을 뒤집을 만한 걸 뭘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프랑스가 제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까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체코 법원도 어쨌든 본안 소송은 아직 안 갔지만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유럽 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번 체코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예.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저렇게 무리해서 할까? 음. 그리고 UAE의 원전 팔 때는 이명박이 거둬들인 수익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상금만 해도 몇 네네. 억대였었고 네. 나머지는 잘 모르죠. 근데 예를 들어 체코 원전을 수출을 할 때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 리베이트 그럴 수 있잖아요. 리베이트하고 그다음 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원전주의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미 지난번에 하고 나서 한번 대박 난 주식들이 있는 네네. 건데 어쨌든 국가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특정 소수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맞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체코에다가 사실 우리가 돈 빌려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날 때까지 뭐 몇십 년이고 기다렸다가 수익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르면 그때서야 돈을 받는 구조라면 이런 수출 안 하는 게 낫죠. 거기에 60% 현지 고용, 그다음 현지 부품 다 쓰고 웨스팅하우스 거 써야 되고 네. 거기에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로열티도 내야 되고. 그러니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가 공세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고 맞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UAE하고 다르게 유럽의 원전 안전 기준들이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노동 기준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 비용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독박 쓰는 거니까 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다 공기업이라서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독박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걸 지금 오히려 유럽과 체코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참. 그리고요 그 말 많은 원전 중에 한국도 문제예요 지금 신한울 1, 2호기가 네네. 뭐 냉각제 누설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로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험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신한울 1, 2호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상업 가동한 2개의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원전이에요. 가장 새로운 새 원전이고 신규 원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원전 중에 신한울 2호기 가장 최근에 가동된 얘가 24년 4월 5일에 상업 가동이 됐어요. 24년에. 그러니까 건설허가는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14년 동안 건설을 한 거죠. 기간이 건설허가 되는 데까지도 사실은 기간이 많이 이거 걸리는데 일반적인 기간 아니죠. 많이 걸렸죠. 네. 보통 한 10년이면 되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10년이면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0년 걸린 거죠.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우고 뭐 20년 이상 걸린 건데 근데 2024년 4월 5일인데 이번에 우리 이 계엄 있고 뭐 이 정신없는 이 시기에 벌어진 건데요. 지난 3월 달에 3월 12일 날 이 신한울 2호기가 1년도 안 돼서 원자로 1차 냉각제 우리 푸나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해결료를 식히는 게 1차 냉각제예요. 네. 요거를 다시 식히는 게 냉각수. 그다음에 식히는 게 바닷물. 다 이게 폐쇄회로거든요. 그렇죠. 네. 폐쇄회로라서 그러니까 냉각수가 새어나가는 것도 방사성 물질이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냉각제는 완전히 해결료를 이렇게 적셔서 그 물에 풍덩 담가가지고 식히는 거기 때문에 이 냉각제에는 방사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근데 얘가 샌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된 새 원전이 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부실공사 의혹이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예.
지금 저 후쿠시마에서도 예. 냉각수가 투입이 제대로 안 돼서 폭발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다 깨져서 냉각제 뭐 다 흘러나오고 결정적으로 전기가 없어서 이 냉각제를 돌려야 되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증발해 버리니까 계속 돌려서 열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냉각제가 중요해요. 냉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전에서는. 그건 사용 해결료. 이미 다 폐로하고 끝난 원전도 원전으로 쳐요.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동 중인 원전이잖아요. 가동 중인 원전의 해결료를 시키는 냉각제가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40년, 50년 가까운 이 시간까지 30여 개 되는 이 원전들 중에서 냉각제가 이렇게 새어나간 사고는 정말 얼마 없어요. 그러네 진짜. 한 10가지인가? 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완전 새 원전이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말이 안 되네. 근데 냉각제가 샜어.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한울 1호기, 2호기는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많았냐면 준공식을 2차례나 연기했어요. 그랬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나요. 2022년 12월 14일 날 신한울 1, 2호기 준공식 한다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 온 간달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취소됐어요. 왜 그러냐? 한파 때문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영하 1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네. 왜 헬리콥터를 못 탔을까? 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그때 우리는 술 먹고 못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의혹 제기를 한 적 있죠. 예, 의혹 제기긴 한데 근데 그러고 나서 2024년 8월 달에 이제 종합 준공식을 다시 합니다. 네. 그때 그 각국의 대사들을 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모델로 원전 수출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것이 샘플인 거지. 네, 사실은. 하니까. 근데 그날 아침 7시에 터빈 중지로 원전의 가동이 중지가 돼 버렸네. 그래서 또 연기가 됐죠, 그때. 그러니까 신한울 1호기는 터빈 고장, 2호기는 지금 냉각제 유출. 누설. 네. 그러니까 1호기는 22년 12월에 상업운전을 개시를 했는데 그리고 24년에 1월 달에 원자로 고장으로 원자로 정지되고 또 7월 20일에도 또 정지가 이때는 신한울 2호기가 7월 달에 또 정지가 되고 8월 달에는 신한울 1호기가 또 정지가 되고 또 2025년 3월에는 신한울 2호기가 냉각제가 또 유출되고 큰일 났네요. 이런 일들이 2022년부터 25년 사이에 신한울 1, 2호기 최신 원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요 부품들이 있거든요. 뭐 계측 제역이나 냉각제 펌프나 이런 주요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 국산화시킨 처음의 원전이에요. 최초의 원전. 큰일이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하면서 우리 주요 부품 우리나라 거 아닌 거 다 국산화시켜 해갖고 돈을 막 때려 부었죠. 그래서 국산화시켜서 처음 만든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인데 가동하자마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신한울 1, 2호기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음 원전이 뭐냐면 울산에 있는 신고리 5, 6호기. 그때 우리 공론화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기로 해서 건설해서 원래 올해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원전은 항상 그래요. 목표로 세운 것보다 더 늘어나는데 여기는 그래서 그 국산화된 걸 다시 바꿨대요. 해외 걸로. 이스날 1, 2호기가 문제가 돼서 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진 못했고 이쪽 바닥에 계신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설계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신고리 5, 6호기 지금 이름 바꿔서 세울 3, 4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시 원상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떠나서요. 이 원전 문제는 사고가 나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안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뭐 참고로 세워나간 거는 원자로하고 경납 건물 있잖아요. 그 경납 건물 바깥으로 세워나가지는 않았는데 12일 날에는 근데 14일 날에는 이거 바깥에는 보조 건물 있거든요. 보조 건물에 정화 장치가 있어요. 혹시나 여기 세워나오면 여기 방사성 물질 걸으라고 그 전단에 방사능 경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 그러니까 경납 건물 내에만 다 갇혀 있을 거라고 이 내에만 세워나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조 건물까지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원전이 무섭다는 겁니다. 싼 전기도 아니고 사실은.
원전 자체는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어떤 위험이 있어요? 안전이 제일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유럽, 특히 네네. 이제 스페인, 뭐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이쪽에 대규모 정전이 났다고. 난리 났었죠. 네, 그때 네. 4월 28일 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해서 거의 뭐 엘리베이터 다 멈추고 뭐 불 다 꺼지고 신호등 다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도로, 그때. 철도, 항공편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게 네네, 단순히 그렇죠. 뭐 집에 정전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도시 그냥 전체가 모든 다, 게 멈춰버리는 거죠. 도시가 거의 다 꺼져 버리니까 이게 블랙아웃이죠.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저는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전쟁 나서 폭격을 몇 군데 맞으면 네. 핸드폰 못해. 음. 집에 전기 안 들어와. 뭐 가스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전기가 갑자기 이런 대형 정전 사태가 난 이유가 뭐예요? 네, 그거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면 큰일인 거지. 그러니까 어. 아직도 몰라요. 제일 처음에 발표한 건 뭐였냐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대기 중에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게 진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송전선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제일 처음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나 전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왜 그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영이 잘 안 된 거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독일 쪽에 독일 쪽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독일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스페인 아까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포르투갈 있고 스페인 있고 여기에 피레네 산맥인가요? 네. 그 산맥 큰 게 있고 거기를 넘어서서 프랑스랑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그 인근에 원전이 갑자기 딱 멈췄어요. 이것 때문에 그게 12시 30분부터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네, 보여드리면 그래프? 예, 저 갑자기 진동이 막 발생하잖아요. 아. 그러다가 오른쪽에 봤으면 뭐가 하나 툭 떨어지죠. 저게 뭘까? 그러면서 다른 것도 연달아 떨어지면서 갑자기 공급이 뚝 떨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저때 저만큼이 프랑스 남부 쪽에는 원전이 아니냐 이렇게 독일의 한 연구소는 지적을 했는데 스페인에서는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스페인 내에서 뭔가 발전소가 그 탈락한 거냐? 그 무슨 발전소가 탈락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미정이에요. 미정. 모른대. 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단순했다 그랬잖아요. 원전이든 뭐 석탄이든 가스든 생산해서 수요지로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고 송전으로 보내고 수요지 근처에서는 전봇대 같은 걸로 해서 배전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느 발전소 끄고 키는 거를 전화로 다 했어요. 거기 키세요, 거기 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크고 작은 발전소들이 많잖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이건 DC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도 있고 교류 발전기도 있고 또 원전 같이 큰 발전소가 또 많이 있기도 하고 그게 경직성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 운영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전이 일어났으면 그걸 잘 원인을 봐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위해서 어떻게 전력망을 잘 운영할지가 나올 텐데 여전히 4월 28일이면은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식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복구는 어느 정도 됐나요? 그렇죠. 복구는 됐죠. 네네. 참. 복구는 끔찍해요. 금방 됐는데 예. 서울 같은데 뭐 장시간 정전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 큰일 생길 나죠, 수 큰일 있죠. 네네. 일단 엘리베이터도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30층 걸어 올라야 되고. 엘리베이터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겠네. 아파트나 건물은 물은 펌프로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요즘 물탱크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려주는 그것도 전기 없으면 안 돼요. 야, 진짜 지옥이겠는데. 알겠습니다. 자, 한국도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된다 있는 의미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제 그 뭐 농촌이라든지 수도권 말고 이런 지역에 가면은 계속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양이원영 의원의
모토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재생에너지가 경제다 여기까지 이제 네, 네. 가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여수가서요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 전남은 바람 햇빛이 돈된다. 그렇죠. 뭐 요 이야기 한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역별 전기 차등 요금 이야기도 지금 최근에 하고 지금 계시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일단 나와요. 근데 지방도 국도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나중에 네. 이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발전 못 시킨 것은 윤석열의 원전 위주의 정책으로 태양광은 뭐 중부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했던 그 결과물이 지금 한국이 더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속도가 늦어졌죠. 근데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는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하게 송전선로 까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종합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이번 스페인 정전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발전기와 수요자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거냐는 단순하게 송전솔로 전봇대 몇 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ICT 기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는 운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전솔로가 옛날처럼 밀양 송전탑은 굉장히 큰 초고압 송전탑이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전과 석탄 발전처럼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 몇 개씩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필요한 거지만 지금은 분산형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독일에 한 8년 만에 들어선 몇백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 아 맞다. 점점. 예. 한 곳에 이렇게 턱턱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력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물망처럼. 가까운 데서 먼저 쓰는 그렇죠. 이런 그물망. 구조겠네요. 그리고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쌍방향으로 되고 실시간으로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도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실시간으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도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걸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시장도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시장 참여자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련한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상징적으로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그런 성장의 한 축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거지. 그렇네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도로, 고속도로, 국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전국 단위의 ICT와 AI 기반의 이제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냥 뭐 고장 파급 장치라든지 그리드 포밍이라든지 LVRT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 그런 장치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랬나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도 돼야 되고 시장이 유연하게 변해서 그 안에서의 가상 발전소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발전소가 없는데 제가 전력회사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거. 왜 이탈리아인가 어디의 전력회사는 한 10만 가구와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에어컨에다가 원격 조정 장치를 다 붙여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 많이 쓸 때 피크 막 아주 더울 때 에어컨 엄청 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막 올라가. 그럴 때 1시간 중에 5분이나 10분을 딱 끄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거나 원격으로. 그러면 전기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네. 그게 그래프로 보여요. 뚝 떨어져요. 원전 한 개 분량의 전기가 생긴 거죠. 그렇네. 줄였기 때문에. 그렇네. 네, 이게 디지털 기술이잖아요. 원격 조정 기술이고. 뭐 AI 기반일 거 그렇죠. 같고. 그럼 그게 다 ICT와 AI 기반인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력회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이 망들이 다 서로 깔려 있어야겠죠. 그렇네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하고도 연결돼 있어야 돼. 전기자동차. 제가 전기자동차도 발전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네. 우리가 이번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많다고 해서 출력 제어만 그냥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손쉽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싸게 여기다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테슬라가 왜 유럽에서는 전기자동차 그 제조 사업자만이 아니라 전력회사로도 등록을 했다는 이유가 자기 고객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차 안 할 때는 여기다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선으로 연결되면은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전기가 많이 남아돌 때 값싸게 테슬라가 그렇죠. 이거 평소에는 150원인데 이때는 50원에 팔아. 그러면 자기가 그걸 50원에 사가지고 70원에 여기다가 고객한테 주면은 고객도 싸게 살 수 있고 테슬라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렇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순하게 전선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합 예술 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전선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옛날처럼 그 밀양 송전탑처럼 그런 초고압 송전탑이 아니라 모세혈관 같은 그물망 같은 그런 전력망이 쫙 깔린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네네. 이제 여기다가 아까 그 다른 걸 떠나가지고 시간대별 전기 요금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도소매 요금이라든지 네네. 요거는 진짜 AI하고 ICT 기반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이런데 공급이 이렇게 좀 딸린다. 그러면은 전기 요금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많은데 많은 상태면은 전기 요금이 그럼 싸져요. 그러면은 야 이때 저장해야겠다. 그러면 또 수요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디지털 기술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그린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쌍두마차로 가는 그렇네요. 거다라고 얘기를 대박.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송전망 고속도로 깔듯이 이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있죠. 송전선로 깔 때 주거지 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용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그건 중국은 그러거든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중국 고속도로 양옆에 송전선로가 쫙 같이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런 지능형 그런 송전망이 그물처럼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깔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디지털 기술로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전기를 사고 팔고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러면 시장도 열려야 되고 그럼 전기요금도 실시간으로 막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전기요금제 만들어지면은 그렇네요.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하면서 굳이 송전선로 까는 것보다 공장이 이전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꼭 깔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남해안에 해상풍력이 많잖아요. 예. 근데 여수산단에 아리백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남해안하고 여수산단하고 별로 안 멀잖아. 해봤자 한 100km는 될 거예요. 그럼 여기로 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에 전기도 남아돌잖아요. 네. HVDC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여수산단에 주면 좋잖아요. 여수산단에 아리백 전기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없어. 아 이거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요거는 연결해줘야지 이럴 때는.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게 이미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은 데는 7, 80%고 3, 40%가 기본이니까. 예. 그러니 이런 단계는 이미 뛰어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섬나라 같잖아요. 섬처럼 고립돼 있잖아요. 섬나라죠, 사실. 예, 고립돼 있고 영국도 섬인데 프랑스하고 HVDC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된 거 말고는 자체적인 전력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이런 전력망의 고도화된 기술들을 배우고 그런 걸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게 다음 정부에서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정부가 잘 깔아놓고 잘 운영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하듯이 그러니까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연금, 바람연금부터 해가지고 다 그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챗GPT 같은 AI를 쓰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요즘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포털 가서 검색을 하면 관련된 거를 다 해주지만 AI는 종합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논란도 아니지 사실. 이거하고 아리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가 합쳐지면 한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건 맞는 말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사실 윤석열이 왜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좀 괴랄해요.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니.
저는 국힘은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보수는 성장 경제 시장에 밝아요. 잘하잖아. 자기들이 주류경제를 뭐 끌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뭐 우리 선대에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그 이형태라는 분도 그분 네. 홍준표 그분은 산업공학 했던 분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주류경제를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시장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벤처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관련한 비즈니스라든지 이렇게 크고 작은 또 대기업들도 그 큰 시장에 뛰어든다. 그렇게 많은 데 들어오면 그게 투자금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엊그제 서울경제인가 단독으로 뭐 탄소 중립하면은 태양광 50%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400 몇십 조 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경제신문이 저렇게 쓸까. 왜냐면 400 몇십 조 든다가 뭐냐면 그게 시장이에요. 400 몇십 조 시장이 열리는 거야. 그러네. 400 몇십 조가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이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건데 다 뭉뚱그려가지고 돈이 들기만 하는 걸로. 마치 그러니까. 아웃풋은 없는 걸로. 아니 반도체 공장 만드는데 돈이 몇십 조가 드는데 그게 들기만 하냐고. 그걸로 우리가 사실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미국에다가 우리 대기업들이 한 70조를 투자했어요. 그게 비용만이에요? 투자했으니까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성장률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이라고. 그렇죠. 그게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투자했고 그걸로 그러네. 이익이 생기면 다시 또 돌아오고 그게 GDP가 되는 거고. 한심하네요, 진짜. 네. 근데 자, 그거를 다 네. 비용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처럼 다 무서워할까 봐 네. 그런 기사를 쓰셨더라고. 자, 근데 여기 그 훌륭한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네. 핑크빛 문어 옥토퍼스. 네, 네. 옥토퍼스. 실제로 지금 저기 제일 앞서가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 아까 그러니까 제가 독일하고 영국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제조 공장들이 많고 전력 소비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영국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섬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전력망 운영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그리고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석탄이잖아요. 석탄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석탄이 작년 10월로 제로가 됐습니다. 석탄 발전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영국 자체가 석탄 발전 비중이 한 40% 됐는데. 네, 더 넘었었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뚝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2012년인가 하여튼 10년대의 40%가 2024년 10월에 제로가 됐어요. 네. 네, 그런 영국이 재생에너지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뭐 비싸기도 하고 뭐 전력시장도 어지럽고 할 텐데 이때 등장한 분홍색 문어 옥토퍼스 에너지라는 신생업체가 나타나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을 소개시켜주고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당신이 재생에너지를 집에 깔면은 전기요금 할인해주고 그리고 팬클럽 전기요금제라는 거 만들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풍력발전기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옆에 있으면 거기에 팬클럽 되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옆에 풍력발전기나 대규모 이런 태양광 들어오면 오히려 뭐 민원 생기고 막 그럴 텐데 민원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기 옆에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 전기요금은 특별히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옥토퍼스 에너지가 전신이 뭐였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대요. 그래요? 네. 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라켓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핸드폰의 앱처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새로운 전기요금도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럼 자기가 쉽게 그걸 갈아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영국에서 한 6개 되는 전력회사가 지역 과점이나 독점처럼 이렇게 시장을 점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신선한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선한 전기요금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갑자기 지금 영국 내에
1위 전력회사로 등극을 합니다. 저기 8년 지금 만에. 저거거든요. 네네. 옥토퍼스 에너지는 가상 발전소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네네. 흩어진 에너지를 사용해서 현명한 소비를 돕는 AI가. 재생에너지는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에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쏘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해서 우대도 해주고. 그 AI가 필수겠네요, 진짜. 네, 디지털 ICT 서로 통신하는 ICT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이 두 가지가 필수죠. 야,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정부가 바뀌면은 이런 쪽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근데 네. 그 투자를 자꾸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예. GDP로 돈이 다 도는 거고, 그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까 영국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그 영국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영국이 시장도 되게 유연하고 정교금 그런 체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이런 대박나는 전력회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러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전문성을 가진 규제기관이 있어야 돼요. 전문 규제기관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망을 다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들이 공정할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발전 자회사가 있는데 또 자기 발전 자회사들이 원전과 가스 발전과 그다음에 그 석탄 발전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우선 접속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손쉽게 민간의 태양광 발전소들을 다 이렇게 커테일 출력 제어시키는 거 아니냐. 예. 그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규제기관이 없어요. 정기위원회라고 하는 건 비상임이고 정말 그 산업부의 자문기관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영국에는 이 오프잼이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에 해당하는 넷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 전에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재생에너지는 5메가와트까지는 우리가 송전 영향 평가를 안 하겠다. 안 하고 무조건 접속해 주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규제가 풀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 1메가와트까지 해줬어요. 1메가와트까지 재생에너지는 한국전력공사가 무조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편했죠. 연결해 주니까 무조건. 근데 그게 작년 10월 말로 끝납니다. 끝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아무리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한전하고 연결을 하려면 내가 전봇대 다 세우고 내가 다 그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랑 경북에 있는 어떤 사업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400kW 태양광을 했대요. 400kW 태양광 하면 100kW에 한 1억 5천 정도 들거든요. 땅값까지 하면. 예. 그러면 400kW 하면 얼마 들까요? 뭐 한 6억, 7억, 10억도 안 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한전 그 송전선로랑 연결하는데 15억 달래요. 하지 말라는 소리네. 그렇지. 심하네 좀 이게. 어디는 1메가 하는데 26억 달라는 데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형태 이 상태가 그냥 계속되면 재생에너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야 돼. 이때 일단. 그렇죠. 양효영 우리 전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어 뭐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상황. 이건 심한 이게 기득권들의 어떤 텃세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원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 보니까 영국이 2024년 작년에요. 네네. 육상 풍력이 26%, 네. 바이오 에너지가 14.2%, 태양광 5.3%, 수력 1.9% 한데요. 원자력은 14.7%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석탄이 나라였던 나라가 사실은 거의 지금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2030년까지는 아리백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30년 다 그렇진 않고요. 네네. 아리백의 목표는 2050년이에요. 근데 이미 아리백 한 기업들이 많죠. 네. 아리백 선언하는 건 다 민간 기업들이에요. 민간 기업들의 약속인데 이 민간 기업들이 자신에게 공급하는 그 공급사들한테 너희들도 아리백, 우리는 아리백 했어 이미. 근데 2030년까지 아리백 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미 다 한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다 했고. 근데 30년까지 거의 다 할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한테 납품하는 한국의 S기업, 한국의 뭐 G기업, P기업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우린 다 했는데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뀐다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30년까지고요. 네네. 그때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정부가 한 5년 가까이 그런 분위기를 쭉 갖고 가다가 지방선거 때는 재생에너지 공약이 엄청 많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갈 것 같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직은 낯서니까 주민들이 저거 들어온다고 반대하고 하면서 이격거리 규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데가 다 지자체거든요. 지방에서 조례로 만들고 막 그러면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들어설 곳이 사라져버린 건데 그러니 그걸 지역과 같이 공생하는 상생하는 형태로 햇빛연금, 바람연금 그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의 주인이 함께 되면서 그걸 만들어 가자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 8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탈원전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네, 열었잖아요. 네.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묻고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설득도 하고 지금 빠르게 가야 되고 하루하루가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전기요금 등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저는 정치인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 있으면서 우리 전기요금 올리자 그러면은 정권 뺏긴다. 전기요금 올리자 그러면은 우리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우리 정치인들만 봤지. 근데 사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하실 때 경선 캠프에 함께 하자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전기요금 탄소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전기요금 때문에 뭐 표 떨어진다 정권 바뀐다 그런 얘기만 하시는 얘기만 주구장창 듣다가 이재명 그당 도지사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머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진정성은 뭘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한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거는 정책을 정말 꿰뚫지 않고서야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런 진정성이 있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저도 이제 지역구 정치인이 돼보려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는 말 못해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민감. 왜냐하면 다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정말 손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전기요금 100만 원, 200만 원씩 나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요금은 원가를 받고 지원금을 드리는 게 그게 그래야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거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보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어쨌든 이재명 우리 후보님께 대표님 되실 때 뭐 도지사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어제 그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역 에너지 차등 요금제로 지역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일자리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해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죠. 댓글창에 박경우님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연설 중이라고. 아 그래요? 어디서요? 어디 지역에 하시나? 뭐 전북 지역으로 가셨는데 오늘? 네. 오늘 전북 지역. 근데 지금 전주에서 연설 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까 김문수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건 지방도 국도 그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그리고 이준석은 뭐야 전기에 뭐 차이가 있어 뭐 다 전기는 다 똑같이 전기지. 네, LC와 DC의 차이는 알라나 모르겠네.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건전지 전기가 아닙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환경 전도사 그 양이원영 우리 전 의원께서 얼굴이 밝아진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내 취향에 맞는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보고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떤 어려움과 난간 뚫고 나라를 살리겠다.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좋은 나라 물려주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게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보면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건 지금 또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네네. 기후위원회? 네,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이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리 양이원영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